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 돈줄 죄기에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특히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제재 이행에 나서느냐가 핵심인데 전문가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오늘 새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일부 내용 좀 수정하고 또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교수님 뭘까요? 자, 냉전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대표가 발언하면은 누구도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유엔의 그 대북 제재안에 관해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 유엔 상임이사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후에 이 서방권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는 상임위국의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극동지역을 개발하면서 북한과의 그 경쟁을 얽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전기 공급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낮은 합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네가 그래도 발언권을 갖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밤 0시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 또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15개국 전부 다가 일단은 결의안에 찬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밤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네. 크다. 자, 팀장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안 내용 중에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러시아는 이 부분을 왜 요구를 했을까요? 북한에 지금 있는 민항기들 보면 네. 다 러시아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북한에다 공급해 준 거죠. 북한에서 사간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러시아에서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쓰다가 이제 다시 갈아야 될 때는 그렇다면 러시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런 걸 수출을 해서 그나마 외화를 벌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국외가 중국하고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지역이 많지만 북경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지역이지만 러시아하고는 개호 그래야 블라디보스톡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민항기가 나가서 거기서 지금 항공유를 받아도 괜찮다. 지금 이 부분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나갈 때 것만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 거는 거기서 여주면 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행기라는 것도 거기다가 이제 적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양만큼 여주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전투기라든가 이런데 조금 이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차단하는 조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안에서. 근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자기네 러시아산 항공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속 운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항공유 수출을 북한이 수출을 지금 금지한 조건에서 민간 항공유라는 그런 제재 조치를 통해서 이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제 소련의 위상,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숨통을 좀 많이 틔워주는 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있죠. 어느 정도 있다. 예, 민항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항공유는 무조건 다 중단하게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행함에 있어서 딱 나가서 러시아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양만큼 여줄 수 있는지 그거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가서 그게 이제 유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숨통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제가 있다. 조금 네네. 추가를 하자면은 좀 현재
북한의 항공기가 민항기가 총 18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북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행기는 넉 대밖에 안 되는데 넉 대. 네. 두 개는 이제 우크라이나산 안토노프 계열이고 또 두 대는 투폴레프 계열인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산입니다. 둘 다 항속거리가 짧아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중간에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 민항기가 모스크바 가는데 취항하려 그러면 중간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중간 급유를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민항기에 들어간 기름도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러시아가 요구한 부분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광물 거래를 담당하는 그 사람을 제재 대상에서 빼달라. 그래서 이것도 반영이 되었는데, 자, 이게 한 명이기는 하지만 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그동안 굉장히 강경했던 이 대북 압박 기조가 조금 흐려지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무역량이 2013년도는 1억 불이었고 1억 불, 예. 1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합의를 해서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네. 2020년까지 10배 올리겠다. 10억 불 올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8천만 불 조금 넘고 작년도에는 7천만 불이 좀 넘었습니다. 7,8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 역청탄 수입액이 6,500만 불입니다. 9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광물 거래 담당자를 제재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역청탄을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역청탄 팔아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담당자의 제재를 좀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역청탄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팔아먹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이 다 같이 이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제 강화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사실 이제 북한의 약간 입지를 좀 고려해준 그런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실 그 전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보다 북한이 러시아에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수출입 거래는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네. 뭐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5위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광물자원 같은 경우를 뭐 어느 정도 허용하자고 이렇게 그 제재 대상에서 뺀 것은 그냥 하겠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인데 북한은 이렇습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북중 대무역 규모라든가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러시아하고 조금 소원해지고 네. 또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좀 잘 개선이 되면 중국하고 소원해지고 이게 두 강대국을 놓고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건 분명 북한의 국익을 위해서도 북한은 그런 지금까지 전략을 써왔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유엔 대북 제재에 정말 강력하게 동참을 해서 광물자원 수출의 민생이라는 것을 제외를 했지만 그래도 광물자원 수출을 상당히 막고 다른 화물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면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북한의 유리한 조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놓고 볼 때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국도 봐라. 중국도 대연 무역 거래가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자기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은 걸지 않았느냐. 왜? 핵이나 미사일, 그다음 민생과 관련된 걸 다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러시아 때 나름대로 자기네 이해관계를 많이 타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이번에 강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러시아하고 이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2020년까지 1억 불이라는데 1억 불이라는 건 북한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러 관계 협력이 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대북 제재의 핵심 내용들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리 결의안에서. 자, 이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중국이 철저한 이행 여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제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의 어떤 이행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재를 유엔 결의안 통과된 제재안을 착실히 준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재안에 빠져나갈 구멍들이 여러 개 만들어놨거든요. 네.
민생을 위한 부분은 뭐 봐준다는 부분도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 바로 민생이 어디까지냐가 문제고 바로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광물을 수출한다든가 중국에서 어떤 생피물을 수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재를 할 것인가가 문제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모르지만 네. 바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동북 삼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제재 동참하냐가 문제입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네.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90% 정도가 동북 삼성하고 거래거든요. 네. 그런데 동북 삼성이 만약에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 안 하면은 제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들이 말이죠. 개인들이 자꾸 이제 그 북한하고 밀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단속한다 그러면은 북한에 상당한 그 타격이 될 테지만 네. 지금처럼 과거처럼 계속해서 그 개인들의 그 불법 거래를 이렇게 제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치명적인 그 타격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이 안 갈 수도 있다. 중국의 의지에 따라서. 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좀 철저한 제재 이행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이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철저한 이행에 나서겠죠. 근데 나서는데 정말 이 항목들 자체가 중국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거래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검색은 해요.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게 부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건 무조건 외국에서 수입해야지 자체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야 돼, 차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화물을 아주 세밀하게 검색을 해야지만 그걸 적발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가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핵이나 미사일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무역거래 이런 그냥 일반적인 무역거래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서 그게 없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같은 경우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생을 제하기 때문에 그 강물에다가 뭐 석탄이면 석탄이다 민생이고 무슨 뭐라고 써붙이지는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겠지만 이 외화를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중국하고는 이제 그 효과가 일정 정도 한계는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는 네. 부분 짚어주셨는데, 자, 이행을 감독할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네. 중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유엔 안보리 차원이나 국제사회에서 제재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국제적 비난만 사게 되겠죠. 비난만,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또 유럽 국가가 중국이 그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현재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지하전을 이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무연탄인데 그 무연탄에 수은이 많이 함유돼 가지고 네. 중국의 가정에서 그 무연탄을 뗐을 때 공기를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국 내부에서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북한산 무연탄은 수입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 네.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북중 관계를 생각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수입해 왔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중국이 무연탄을 수입하지 않으면 연간 10억 5천만 불 정도의 수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야 될 공식적인 그런 물량 자체도 10억 5천만 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무역량이 21억 불에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대북 무역 제재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좀 뼈아픈 상태에 지금 몰려가고 있고 우리 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게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핵무기 포기로 갈지 아니면 뭐 김정은 체제의 체제 정책적 변화 또는 뭐 리짐 체인지가 될지 그건 뭐 우리가 하기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밤이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될 텐데, 자, 팀장님,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강도 높게 비난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또 위안하는 게 그래도 내 뒤에는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하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중국 자체가 또 북한 붕괴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는 조절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라는 것은 뭐 김영철이 호언장담을 했다지 않습니까? 박상건 그 전에 그 평화자동차 회장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받아 안 온 적이 없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지금까지 할 걸 다 해왔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제재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재가 뭐 북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과거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제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북한한테는 정말 이제 그 수출액이 16억 불이지만 그 중에서 10억 불 정도는 어쨌든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안을 자구책을 내놓을 것이고 주민들을 또 옥죄고 주민 주머니에 외화를 끄집어내고 외화 원천을 동원시키고 강물 자원 아닌 다른 자원 수출을 다른 것을 통한 수출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까지 대북 제재 계속 받아온 거. 그다음에 네.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이제 좀 협상이 이런 걸 있지 않을까 왜 이게 다 핵 문제부터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하고 이 평화협정하고 병행 추진하자 이것을 북한은 선 평화협정 체결이지만 그래도 한 발 더 진전된 제안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좀 통해서 이런 병행하는 대화를 해볼 그런 의향을 좀 비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북한이 이제 당장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7차 당 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도발을 하면 군사적 긴장 때문에 그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7차 당 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후순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계속 강한 말만 이제 계속 온사로만 이제 되풀이할 것이다. 또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당장 뭐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강도 높은 비난들을 계속하면서 아마 대화를 모색해 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향후 지금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제 제재를 받게 되지만 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화 국면을 좀 전환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7차 당대회 전까지는 제재 국면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겁니다. 5월에요. 네. 네,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왜 그런다면은 일단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경제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됩니다. 당대에서 내놔야 되는데 그 현재 데이터를 내놓을 만한 그런 그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긴장 국면을 끌고 가가지고 그래도 미 제국주의와가 남조선 괴뢰가 북침하려는 것을 막아낸 것이 바로 김정은 장군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면은 네. 일단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대회 전까지는 끊임없이 현재 제재 국면, 그다음에 긴장 국면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당대회가 이제 성과적으로 잘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중국을 활용해서 또 평화협정 체계를 얘기를 하면서 육자회담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핵 문제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겠지만은 현재 뭐 전 세계가 북한에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명백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그런 언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우리 쪽에서는 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남북한 정세나 이 동북아 정세 자체가 북한 때문에 상당히 긴장 국면을 계속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긴장 국면 속에서 아마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국제사회가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